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뉴스큐는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와서 취재한 내용을 직접 정리해주는 기출문제 순서가 마련이 됐고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도 박석원 앵커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뉴스큐 첫날인 만큼 이른바 언론 정상화 이후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잘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보는 순서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가 논의가 오간 때를 전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소송 관련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해 만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금식 당시 도시공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임원 앞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네, 첫 소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정치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며 침묵 중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앞서 SNS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루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귀국 후에 고강도 쇄신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야당의 조국 사퇴론, 또 여당의 조국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또 오늘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에 대해서 청와대는 추가로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나온 특감 반원들의 비위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우선 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 반원이었던 김모 수사관이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캐묻고 또 감찰 대상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진 이동을 시도하고 또 특감 반원들의 골프 회동을 주선하는 등의 이 세 가지의 비위 혐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정식 감찰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 조 수석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과 또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 수석 경질을 만류하고 있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그에 관해서도 다시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네, 대응 없이 지켜본다.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청와대가 대응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우선 이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를 절차에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제 내부 제보라든지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청와대 자체 감찰을 시행한 다음에 원소속 기관에 복귀 조치를 하고 원소속 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정식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의 이 같은 대처 과정을 보고받고는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G20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감반 비위 논란과 또 국내 경제 전망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특히 특감반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변을 했을 시 자칫 논란만 키워서 주의식 기관 중에 외교 성과를 가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 또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루겠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논란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복귀한 뒤 고강도의 인적 쇄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요약하면 야당은 연일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염혜원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의 중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물러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 깊은 사죄를 한다던 당의 공식 입장도 음성적인 범죄 정보 수집 체계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에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수석 책임론과 옹호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홍천 의원은 조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박광온 의원은 조수석이 처음 약속처럼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따르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특감반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파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는데 조수석이 자기 정치만 한다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도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이번 사건의 책임자나 다름없는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당사자인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경질 요구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순방에서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조국 수석이 물러간다면 사법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가운데 장 전 실장에 이어서 조 수석까지 물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특별감찰반이 뭐길래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질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우선 TMI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뜻이죠? 네.
신주호 투머치 인포메이션에서 따온 말인데 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TMI는 특별감찰반이군요.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물론 여야의 시선은 모두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별감찰반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현대판 암행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조국 민정수석 소관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로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청와대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원이나 근무 장소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각자 맡은 기관이나 대상자를 감찰하고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암행어사에 비유되는 것이죠.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03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처음 설치됐는데요. 주요 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내부 감찰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파헤쳐야 할 암행어사가 오히려 비위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청와대 기강을 뒤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앵커가 정리한 이 특별감찰반 문제, 청와대 기강 문제로도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마는 내년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어제였던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지만 야당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부 제안 설명만 듣고 곧장 산회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뺀 야3당이 불참했다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을 텐데 이 표결까지는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가요? 네, 알면서도 일단 본회의에 정부 측 원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본회의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 60명은 넉넉히 채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까지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었던 만큼 평일인 오늘 본회의는 당연하다며 여야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던 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짠 내년 나라 살림 원안을 상정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한 본회의 17분 만에 산회했는데 지금 상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내대표들의 입장 조율이 끝난 예산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일 텐데요. 지난해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첩첩산중입니다. 예결위 3당 간사들이 오늘 새벽까지 밤샘 심사했지만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쟁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짜온 470조 5천억짜리 슈퍼 예산안은 당 지도부끼리의 담판을 통해 매듭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만큼 물리적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도 빠듯한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3당은 예산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열린 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 초월회에서 관련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그리고 주요 법안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계시킬 것을 연계시키라며 노골적으로 버럭했고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사안은 분리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본회의는 열렸고 정부안은 상정됐는데 수정안은 언제 어떤 식으로 표결에 붙여질지 정해진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 오늘만 3차례나 만났고 의원총회까지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런 바쁜 일정은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훑어봤는데 이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8.4%, 부정평가가 46.6%로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볼까요? 40대까지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높았지만 50대 이상에선 잘못한다 이런 응답자가 2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호남과 서울, 충청권에선 긍정평가가 높았고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9주 연속 하락한 38%로 1년 1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 5주 연속 오른 26.4%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2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달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 전 차장과 겹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에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도 박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먼저 강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주 대상입니다.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압수수색은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 법안 내용과 세부 계획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는 대로 제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기류가 바뀌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대법원에 이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해 사상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앤장 압수수색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삼각거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과 의미를 양희력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 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여기에 발맞췄습니다. 우선 양승태 사법부가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이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원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섭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듬해에는 김앤장 소속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했습니다. 이후 김앤장 측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고 한 달 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만 배제한 채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김앤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대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현재 국내에 진행 중인 강제징용 소송 10여 건을 김앤장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징용 재판 연기를 두고 대법원을 비롯해 청와대와 김앤장의 삼각고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이후 첫 월요일, 9호선은 지옥철의 오명에서 벗어났을까요? 지금은 퇴근 시간일 텐데요. 송파와 강동에서 강남, 여의도로의 진입은 쉬워졌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한때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역까지 와야 9호선을 탈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집에서 가까운 역에서 등교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9호선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동작동이 직장인데 빠르게 갈 수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너무 차량이 적어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탑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정비사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YTN은
2005년 이후의 항공기 사고 기록을 분석해봤습니다. 박광렬 기자 보도합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산림청 소속 정비사 윤모 씨의 영결식. 유족과 동료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수강산을 지키던 당신의 모습을 하늘도 너무나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갑자기 고인을 데려갔나 봅니다. 산림청장장으로 치러진 영결식 이후 시신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치됐습니다. 동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체 노후가 사고 원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왔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헬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품마다 그게 얘는 몇 시간 쓰면 바꿔, 얘는 몇 년 쓰면 바꿔. 국토부에 1년만 하고 가만 검사라고 이 비행기가 이제 항공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아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 원인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 헬기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경향을 분석해봤습니다. 2005년 이후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보고서가 올라온 헬기 추락, 불시착 사고는 모두 26건입니다. 정비나 기체 결함은 6건. 나머지는 급한 고도 변경이나 고도 착각, 장애물 감시 미흡 등 조종 과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A-32 기종으로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추락, 불시착 사례가 모두 5건이었는데 부품 파손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채우다 사고가 난 3건의 보고서 역시 지나친 접근 속도나 고도 착각, 경고음 간과 등을 지적했습니다. 강 표면에서 물을 넣고 뿌리고 하는 이 작전 과정도 다른 작전 과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악조건이 많다 이 말이죠. 항공대 20년 됐다고 해서 부품이 당장 부족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해경이나 소방청보다 턱없이 부족한 헬기 한 대당 1.7명의 정비 인력 문제는 숙제로 꼽힙니다. 국토부 측은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와 기체 잔해를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지만 1차 원인 조사에만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 인정,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송기문 한유총 혁신추진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신 추진 내용으로는 하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하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하나,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 사용료 인정. 끝으로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분주한 틈을 타 돈을 노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하객인 척하며 답례금을 노렸는데 경찰의 일제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객들로 붐비는 경남 창원의 결혼식장. 말쑥한 차림에 안경을 쓴 60대 남성이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그러더니 10,000원짜리 답례금이 든 봉투 여러 장을 챙깁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 또 답례금 봉투를 받습니다.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속인 겁니다. 일당으로 보이는 다른 3명도 같은 수법으로 답례금을 챙겼는데 한 결혼식에서만 19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미처 그 사람에 대해서 A 주시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가 설마 그런 어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경찰이 지난 2주 동안 주말과 휴일에 일제 단속을 벌였는데 답례금을 가로채다 붙잡힌 사람만 11명입니다.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않았다고 속이거나 일행이 있다며 식권을 더 받았다가 다시 답례금으로 바꿔받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고 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떤 범행을 하더라도 잘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들뜨고 바쁜 혼주들의 심리를 이용해 답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을 확인한 피의자 6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기 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달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내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고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가 있는 노조원 11명 가운데 5명이 내일 경찰에 출석하고 나머지 6명도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 들어선 다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나 헐값 매각 배경에는 로비 그리고 압력이 있습니다. 최금식 당시 도시공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담당자를 불러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땅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북부 간선도로와 붙어 있어서 최고의 입지로 꼽힙니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애초에 원래 여기 이자택들이 원래 여기 1차 이런 것들 분양했는데 여기 때는 한 5억 선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양한 게 얼마가 됐냐면 한 10억에서 12억 선으로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이 땅을 손에 넣은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작성된 경기도시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해당 땅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 서둘러 땅을 매각했습니다. 땅 용도가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여서 매각 대금은 1,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의아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거기에 비해서 쟤들이 받은 거에 비하면 좀 나름대로 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는 거죠. 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15년 3월 최금식 전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방으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모 상무가 전무가 있어요. 이 땅을 빨리 팔아라 하고 계속 압력을 가해요. 모 사장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수비를 시켜줘요. 사장실을 불러서 그래서 빨리 팔아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금만 170억 원이 넘는 땅이었지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받은 건 한 해 매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기 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입니다. 이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이 땅을 샀다가 얼마 뒤 현대백화점 측에 다시 팝니다. 이미 땅 주인을 애초 현대백화점으로 정해놓고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조세야 잠깐 받아가지고 한 거지. 아니 우리도 일본 냈죠. 하나하고 썸내업체니까 그래 같이 분양을 하다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조기 매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방금 보신 현대백화점 특혜 의혹,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헐값이었는지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직접 취재한 기획 이슈팀 차정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차정윤 기자는 사회부에서 이제 갑질 관련 보도를 또 했었고 최근에 이제 기획 이슈팀으로 옮겼는데,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건을 입수했나요? 네, 그 경기도 도시공사에 몸담았던 관계자로부터 내부 문건을 넘겨받았고요. 또 관련 폭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군요, 일종의. 네. 자, 이번 보도에서 이 현대백화점이 사들인 땅 대체 얼마나 헐값이었던 건가요? 네, 일단 논란이 된 땅은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요. 굉장히 알짜배기 땅, 노른자 땅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땅입니다. 네, 8만 4천여 제곱미터 정도 규모인데요. 축구장 10개를 붙여놓은 크기로 굉장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16년도 경기도 도시공사는 이 도시형 공장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당 땅을 1,7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꾼 상태에서 감정을 평가했다면 가격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저평가된 가격인지 취재진이 감정업체에 의뢰를 해봤는데요. 네.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당시 가격을 추산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현대백화점이 특혜를 받았는지는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상태이고 또 교통도 편리해서 상업시설 용지로 분양했으면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특히 추첨이 아닌 입찰 방식으로 경쟁을 붙었다면 가격은 좀 더 뛰었겠죠. 실제로 지난 2014년도에 매각된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이 4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 감정평가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10조 원에 이 땅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비교는 불가하지만 이게 판단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땅,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변 땅값이 좀 들썩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다산 신도시 현장을 가봤는데요. 네. 실제로 분양소 또 분양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이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지역 공인 중개사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인근 땅값이 최근 2~3배 정도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이 경기도시공사는 이 현대 아울렛 입점 예정지 주변 땅을 잘게 쪼개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3.3제곱미터 한 평이죠. 이 1,500만 원 정도였던 땅값이 지금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3배가 넘네요. 네, 그렇죠. 결국 경기도 도시공사는 현대백화점의 땅을 헐값에 넘기는 대신에 이 주변 땅을 비싸게 팔아서 손해를 보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상가 건축 비용이 올라가서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고 임대료도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지는 문제까지 있군요.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땅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담합 의혹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땅을 먼저 분양받은 곳은 현대백화점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해 매출 수십억 원 정도인 전기 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추첨을 받았는데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거래처였던 한라건설에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한라건설은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기업이죠. 이후 한라건설은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에 땅을 다시 팔게 됩니다. 이 같은 수법은 실제로 건설사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전산 추첨제로 토지를 분양받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처까지 동원해 추첨을 참여시키는 일명 벌떼 입찰 꼼수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수법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차 토지 매입 업체 중 한 곳은 한라건설의 하청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애초 땅 주인은 현대백화점으로 정해놨고 또 무작위 추첨도 사실상 담합이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벌떼 입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당사자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시공사와 현대백화점 모두 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시공사의 최금식 전 사장이죠. 이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현대백화점 임원을 만나서 사장실에서 토지 판매 담당 직원을 소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다. 그래서 특혜를 준 적도 압력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측 역시 당시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 매각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측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성 검토 끝에 해당 땅을 매입한 사업이라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이렇게 부인하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라서 앞으로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라든지 이 수사기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도시공사가 경기도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청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료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의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 감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수사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기자가 직접 출연해 알아보는 기출문제 오늘 첫 순서는 기획이슈팀 차정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식 때 한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석유, 가스, 금, 우라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됩니다. 자원 비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석유공사의 감사는 저는 알파의 오메가를 뺀 감사라는 생각이. 석유공사는 어떻게 돈 좀 많이 벌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작년 현재 700%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사해보니 938% 부채 비율이. 작년 상반기 석유공사 9개 팔아야 빚 갚아요. 9개 팔아야. 이게 민간 기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빚더미에 쌓였습니까? 석유공사가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 그 자원 공기업 대형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자원 요기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었죠. 네. 아주 건실한 공기업이었었죠. 네. 이거 누가 뭔가 망가뜨린 겁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지금 매년 4천억 원 이상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돈 벌어서. 이제 해외 가스전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325%에 달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광물공사 망했죠.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재무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미래가 있는 나라에 저는 가까이에서 투자를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쭉 이렇게 보니까 눈이 다 크고 이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난 눈이 조그만해요. 눈이 적으면 뭘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눈이라도 멀리 보려면 눈을 까불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잘 봐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평균 83살 가까이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집계됐습니다. 0살부터 65살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생존 확률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은 신생아 울음소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새 생명을 얻은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위에 아들이 둘 있고 셋째 딸인데 이제 가족들이 되게 바라던 딸인 만큼 좀 예쁘고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5.7년, 남자아이는 79.7년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3.3년, 3.8년이 늘어났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지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00년 7.3년에서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 수명과 비교할 때 여자아이는 2.4년, 남자아이는 1.7년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장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는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 이어 15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생존 확률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살까지 살 확률은 여자아이가 80%인 반면 남자는 60%로 나타났습니다. 20살과 40살, 65살 생존자가 80살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자가 크게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60살인 남자는 앞으로 23년을, 60살인 여자는 2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중국 북서부에 때 아닌 황사눈이 내린 가운데 이 황사가 내일은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가 온통 누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내몽골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눈에 섞여 내린 겁니다. 황사가 잦은 중국에서도 이런 황사눈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봄이 아닌 가을 이후에 발원한 대규모 황사는 지난주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자주 발원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황사 발원 지역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데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무척 건조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뒤덮은 황사는 비구름 뒤를 따라 내일 또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지난주 나타난 황사처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비로 잠시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내일은 황사가 유입되며 다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화요일 새벽에 중부 지역부터 오후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황사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때이른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안전문화대상이란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천 화재 의인 이양섭 씨 등 12명이 참안전인상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 참안전인 직접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